4월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선언을 보이는 2024 총선 핫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 결과를 점칠 수 없는 격전지, 그리고 총선 판세를 결정지을 핵심 지역구를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4 총선 앞을 전국 시도별로 주요 승부처의 출마 후보군과 지역 민심을 살펴보고 선거 전의 변수를 짚어볼 텐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전국 민심을 대표하는 서울, 그중에서도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한강을 따라 포진한 한강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총선이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의미심장한 코너를 좀 만들어봤는데요. 어떤 지역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로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늘 이겨왔는데요.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그런데 변화의 기류가 감지가 됐습니다. 2022년 재작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고요. 특히 한강벨트 지역은 블루벨트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레드벨트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판세 변화의 의미와 이유 두 분의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김성환 선생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대선 때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를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강남 3구 그리고 송파까지 포함하는 그 지역이 아무래도 보수 정당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뭔가 좀 표심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른바 이제 한강벨트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고 그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었다. 그게 표심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한강을 끼고 과거에는 강남 지역만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북 지역까지 전부 다 한 전체 49개 의석 가운데 18개 정도가 강남벨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구청장까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차지하는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체 서울 지역구의 서울의 지역의 어떤 표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좀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는 이제 그런 표심이 나타나긴 했는데 지금 집값이 다시 또 떨어졌잖아요. 많이. 네. 그리고 세부담은 많이 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만큼 부동산에 어떤 욕망이 들끓던 그 시절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서울시 전반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욕망이 이길 거냐 아니면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길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판세가 여야 간에 이제 바뀐 그 이유, 보수와 이제 그 진보 간에 바뀐 그 이유를 이제 부동산 변수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좀 지지도가 이번에 좀 반영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한강 벨트라는 말 자체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그 지역이 한정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강을 따라 있는 남북에 있는 이제 그 구청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그림에도 나왔다시피 네. 네. 대략 한 몇 석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지금 전체 서울에 이제 49석인데 네. 네. 이 한강벨트만을 쭉 따지자면 한 20석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예. 그런데 이제 18석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네. 근데 그게 왜 이제 그 관심을 이제 끌게 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 그래도 이제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윙 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과거에는 민주당 선택했다가 최근 선거에서는 그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이쪽에서 좀 이제 이 보수당 지지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이제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완전히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 일대가 확 좀 오르고 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재개발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하면서 서민들이 다 수도권으로 떠났다. 그리고 여기 중산층이 이제 유입이 됐다는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조금 보수화가 진행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서울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도 만만치 않게 강하게 지금 표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서울 지역에서. 그래서 워낙 이제 이 지역에 중산층도 많기도 하고 또 이제 부동층도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곳이 이제 서울 또 포함한 이제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조금 이제 작동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과거에는 이제 이게 좌쪽으로 이제 추가 이제 가 있었다면 이게 이제 우측으로 잠깐 왔다가 이 다음번에 움직이면 다시 좌측으로 가는 게 맞겠죠? 뭐 그런 이제 추세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 진짜 그 스윙이네요. 추세 네, 자체가. 뭐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해석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인구 변화도 큰 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변화는 전체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국면으로 네.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제 그 한강 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서울에 계시던 은퇴자분들이 수도권으로 보통 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빈 집들을 누가 이제 차지하고 들어오느냐 하는 건데 40, 50대 가운데선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로 이제 손이 좀 교체가 됐다는 그렇군요.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조금 살짝 보수화된 것을 이제 좀 반영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4050 세대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또 전반적으로 그 과거 전 세대에 비해서는 약간 진보성도 좀 더 강한 것으로 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소득계층에 따른 이제 분석과 이 연령대에 따른 분석 이번에 이제 어느 쪽이 더 이제 우세하게 좀 이제 나타날지 우리가 좀 사실은 이번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네.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목할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강서구도 한강벨트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 후보가 17%포인트로 진 거잖아요. 굉장히 큰 표차로 진 표차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서울의 민심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세 번 총선에서 아무리 보수 정당이 많은 이제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하더라도 서울 지역에서는 16석 이상을 못 갖고 갔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보궐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걸 아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은 당시 부동산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짧은 시기에 반영이 된 거냐 이런 것을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여러한 이유들로 이 선거 판세가 변하는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지금 상황은 또 다르죠. 일단 그 대통령 지지율이 부진하면서 서울에서 여당 우세는 6곳뿐이다라는 그 자체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총선 100일 전에 한강벨트 여론조사를 보면은 또 여당이 35.9% 그리고 야당이 32.8%로 격차가 또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과연 한강벨트 민심의 향배와 이를 결정짓는 요인은 어떤 게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이제 우리 이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네. 그러니까 이 보수 핵심 지지층 한 35%, 진보 핵심 지지층 35%, 나머지 한 30% 정도의 부동층 내지 중도층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좀 이제 우리가 거칠게 보자면 그렇게 좀 분석을 한다는 거죠. 333 정도군요.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다 지금 핵심 지지층들만 지금 뭉쳐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이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안 정했다라는 게 지금 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여론적인 기류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대선 당선될 때는 중도층들이 그쪽으로 조금 살짝 더 많이 갔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와서 지금 다시 이제 관망하는 층으로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결국은 그 한강벨트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체에 판세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동적이다. 특히 이제 중산층 내지는 이 중도층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봐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 또 반영이 안 된 게 하나 있잖아요.
제3지대 신당. 네. 그렇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네. 제3지대 신당이 만약에 좀 이렇게 그 상당히 규모 있는 신당이 출연하게 되면 이 판세는 다시 한번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제3지대 신당이 만약에 굉장히 선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3파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5대 35대 30.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판세로 가는데 만약에 이쪽에 예를 들어 제3지대 신당이 굉장히 잘한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평가를 받게 되면 진보 보수 핵심 지지층 가운데 일부도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이게 지금 이제 출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남벨트 6곳 네. 지난번 이제 선거 때 8곳 이겼는데 이제 6곳 정도는 이제 우리가 우세하다라고 지난번 분석 보고서 나와서 그때 당시 그 용산도 있었고 송파 갑인가요? 송파을 을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지금 빠지면서 6곳을 일단은 지금 이제 정해놓은 이제 대략 이쪽은 우세하다라고 지금 지난번 보고서가 나와서 상당히 국민의힘 내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3파전으로 전개가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제3지대 신당이 제3지대까지. 뜨고 네. 하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쪽에서 우세를 심지어 그 텃밭조차도 우세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석한 6곳 가운데 3곳 이제 예를 들어 강남, 서초, 송파 다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그 이긴 포인트가요 15% 포인트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도에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그 제3지대 신당이 나와서 15% 이상만 거기서 만약에 이제 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판세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그런 예. 상황이다. 첫 시간부터 이 코너를 좀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과 제3지대를 이제 변수로 꼽으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요. 이건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을 물었을 때 거의 비슷한 지지율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앞서 숫자 말씀하셨을 때 네. 여 35.9 대 야 32.8 이거는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나오는 지지율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번 총선 때 투표한다면 어느 당으로 투표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럼 야당 쪽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가 상당히 안 좋다.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권 심판론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국 투표는 정당에다 투표를 하잖아요. 정당 후보한테 투표를 네. 하던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투표라는 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3지대 말씀도 하셨지만 지역구에는 어찌 됐든 나는 그동안에 물이 들었든 아니면 어느 정당에 투표해본 경험이 있든 간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정당을 투표한다. 뭐 어느 선거제가 이제 준연동형이 될지 아니면 병립형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쪽으로 투표할 때는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서울시 49개 지역구만 볼 게 아니라 비례의석까지 보게 되면 정당별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은 여전히 네. 존재한다. 그걸 아마 제3지대로 설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강벨트에 속해 있는 선거구 아까 이제 18개 지역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좀 더 지역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선거구와 동북권을 이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이제 거물급 정치인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데 종로 대진표와 선거 결과 한번 좀 예측을 해볼까요? 네, 종로를 지금 한강벨트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네. 한강하고 좀 거리가 좀 있는 곳인데, 근데 어찌됐건 뭐 아시다시피 종로는 이제 뭐 워낙 이제 기존에 정치 1번지로 이제 유명한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 때문에 이제 여야에서 상당히 좀 중량급 인사를 그동안 계속 투입을 해왔죠. 역대 뭐 총리급들이 사실은 네. 거기 지역 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낙연 전 총리도 그래서 그렇고요. 이번 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양당이 서로 좀 눈치를 보고 있긴 한데 결국은 눈치 보다가 상당히 중량급을 투입할 가능성도 지금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약간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좀 뛰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뭐
계속 지금 설이 계속 나와요. 곽상원 변호사, 뭐 그 이종걸 전 의원, 전현희 전 의원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라고 좀 봅니다. 사실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출마 안 하겠다 하는 바람에 이제 약간 제외되긴 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장관 시절에 이쪽에 투입해야 된다는 설이 그런 이야기 나왔던 있습니다. 적이 있어요. 네. 예. 국민의힘은 최재형, 하태경 네, 그래서 의원 이렇게. 최재형 의원이 아마 이 좀 공천 이곳에서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한동훈 전 장관이 이쪽으로 투입될지 모른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네. 뭐 한 위원장이 이제 자기 불출마한다 했으니까 그 변수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금 뛰고 계신 분들이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인유한 혁신위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영남의 중진권급들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쩌면 대거 이제 뭐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투입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설이 돌기도 했는데 그 카드가 좋은 카드냐는 거죠. 안 그래도 이 지역이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네. 거기에 상당히 기득권을 누릴 만큼 누린 중진급들을 투입을 했다.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인유한 혁신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진급들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성사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규모 물갈이가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여기에 참신한 인재들을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종로까지 다 포함해서. 네.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기존 그 현역 의원 내지는 뭐 하태경 의원도 사실은 이제 뭐 나름 꽤 중량급이긴 하지만 이런 인물로 과연 대응을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이제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수가 바뀌어 교체될 가능성이 이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곽상원 변호사가 이제 어찌 됐건 그 뭐 그런 연고 때문에 결국은 공천받아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서로 이제 눈치 보다가 지난번 강서구청장 그 선거 때 기억나시겠지만 민주당이 가만 눈치 보다가 검찰 출신으로 갈 것 같다 하니까 경찰 출신을 딱 데려다가 전략 공천을 막 시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지역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어디보다도 높은 지역이다. 네, 사실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천이 뭐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뭐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이 좀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그런 대진표의 그 인물 외에도 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어쨌든 여야 간에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중심으로 판세가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종로는 좀 야당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했는데요. 근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게 최근의 얘기인 것 같아요. 종로라는 지역이 이젠 대통령실도 용산으로 와가지고 상징성이 좀 떨어지는 네.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마침 공교롭게도 그 종로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한 후보 한 분, 예비 후보 한 분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는 정세균 전 총리가 의원으로 지냈을 때 있을 때 얘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종로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이겼잖아요. 네. 이기고 대선 출마한다고 2년 만에 의원직 던지고 가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이 좀 그걸 뚫고 가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토로하더라고요. 현직도 어쨌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싸우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면은 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당내에서 후보 정리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당내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공천 문제를 정리를 할까? 그렇다고 해서 전략 공천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네. 또 공천 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공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 그렇죠. 부담은 느끼지만 실제로 네. 공천 주는지 여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전현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 뭐 경찰의 수사 축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또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당내 경선 룰은 권리당원 50에 일반 여론 50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곽상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당내 권리당원한테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전현 네. 의원은 인지도 면에서 조금 앞서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서로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종걸 뭐 의원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선 의원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원래 안양에 나왔다가 다시 종로 출마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재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방선거를 거쳤기 때문에 지역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또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를 얘기하면서 네. 종로로 온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종로에 뿌리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인지도 면에서는 제가 하태경 의원이 좀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조직세로 보면은 최재형 의원이 더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이 어떻게 싸움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좀 생각이 다른 게 누구 네. 투입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군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새로운 조금 더 높을 것 후보가 같아요. 나타날 가능성은 이게 높지 없다? 않다. 네. 이 종로 지역민들은 좀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종로 가치는 조금 정치적인 면에서 떨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래서 그 신정치 1번지 바로 용산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한강벨트는 물론이고 서울 안에서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의석을 지키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민주당 강태웅 후보에게 단 890표, 그러니까 0.66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그 당시 총선 때 밤을 새우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거 봤던 그 기억 떠오르시잖아요. 자, 이 용산 지역 대통령실 이전과 또 이태원 참사 변수까지 있는데, 자, 용산에서 지금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용산이 여당한테 유리할까요? 야당한테 유리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당한테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뭐 험지까지는 아니어도 네. 좀 불리한 지역인 것만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한 세 차례를 보면요. 네. 권영수 의원도 당선이 됐죠. 그 전에는 진영 장관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진영 장관이 내리 두 차례 그냥 이겨버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새누리당으로 후보로 당선됐다가 튕겨져 나와가지고 민주당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분류가 돼가지고 지금 색깔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용산은 원래 보수세가 조금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까지 이전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싸우기 조금 어려운 지역이 아닐까. 지난 총선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험지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후보의 면면으로 보면 아까 이제 이태원 참사 문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영세 후보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박희영 구청장 그 공천한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네요. 이 이태원 참사 책임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강태웅 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용산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또 서울시 행정부시장 그러니까 1부시장까지 하기도 했었고요. 지난 선거 때 1000표 차이도 안 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인물 경쟁력으로만 보면 당연히 뭐 권영세 의원이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는 측면이 있겠지만 지역 바닥은 민심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지역은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어찌됐건 친윤이기 때문에 선수 교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사실은 용산은 강북권에서는 그래도 좀 강남에 유사한 좀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그런 그 지금 지형인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지난번 총선 결과에도 봐서 아시겠지만 압승을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네. 근데 이 지역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주면 굉장히 좀 왠지 그렇겠네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 1번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되고 나서 치른 첫 총선에서 이 지역을 여당이 내줬다? 이게 사실 약간 좀 체면이 깎이기도 하고 네. 상징성 면에서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어찌됐건 뭐 총력을 굉장히 다할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수를 뭐 교체해서 전략
공천을 내서 뭔가 이렇게 유명인을 투입하겠는가. 권영세 그 의원의 그 현재 위세로 보건데 그건 좀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처럼 이제 권영세 의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이제 기회이기도 한 동시에 이제 위기이기도 한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후보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지난번에 근소하게 진 걸 어떻게든 좀 만회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여기를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뭐 좀 센 인물을 한번 붙여서 바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네. 강태용 리턴 매치냐, 이광재 전 얼마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이셨는데 예. 사실은 전략 공천이냐 어떻게 그 짧게 좀 들어볼까요? 이광재 의원이 지금 약간 좀 떠돌이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종로 출마설도 있었죠. 그렇죠. 네, 종로 출마설이 있었는데 뭐 이제 권양숙 여사하고 뭐 대화 끝에 뭐 마음을 바꿨다 뭐 이런 설도 들리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이제 양보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용산 투입설도 나오고 있고 네. 세종시 갑도 투입설도 나오고 설이 있단 많아요. 말이에요. 그런데다 본인은 또 원래 또 이 강원도가 텃밭이기 때문에 네. 강원도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최종 그 출마지는 여전히 두고 봐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용산 투입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 이제 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빼앗기기 싫은 곳이고 빼앗기면 네. 절대 안 되는 곳이고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이것을 딱 탈환을 하면 상당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광재 전 사무총장 같이 좀 이렇게 중량급 인사를 투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약 20분 정도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었는데 벌써 25분이 훌쩍 넘어갔네요. 지났고 네. 2024 총선 합을 오늘 이제 첫 시간 가져봤는데요. 한강벨트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